네, 16세기 초반에 주요 활동을 했던 조스갱 데프레랑 이제 그 동시대 작곡가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들어와서 배웠던 작곡가들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시기적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15세기 같은 경우 14세기 말부터 15세기 한 중반까지 보면은 듀파이랑 뱅슈아가 있었죠. 그러고 15세기 중반부터 말까지는 이제 오케겜, 오브레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겜은 음악적으로 좀 빨리 음악에 이제 입문을 한 편이고, 듀파이는 조금 뒤에 가서 이제 전성의 시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듀파이랑 오케겜의 음악적인 활동의 시간이 중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고 이제 16세기 초반으로 와서 조스갱 데프레를 볼 거고, 그와 이제 같이 활동한 작곡가들 몇 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조스갱과 그의 동료들은 그 앞시대인 그 오케겜과 오브레우트가 중세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었거든요.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많은 시도를 하고 실험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시작한 그런 움직임, 그런 새로운 어법들을 곡 전반에 걸쳐서 더욱 체계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한 그런 작곡가, 그런 시대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중세의 음악적인 그런 끈과는 거의 연결고리가 없이 르네상스만의, 그리고 그 이후 바로크 시대에 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적인 스타일이 구축이 되던 때가 이 조스갱 데프레와 그 동시대인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스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16세기 초 가장 중요한 작곡가로서 프랑스 북부에서 태어났어요. 프랑스 북부 하면은 플랑드르 지방이 되겠죠. 네덜란드 지방이어서 그가 그냥 태어난 그곳에서 음악은 이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밀라노, 로마, 또 프랑스의 각 지역 등지에서 성가대원, 악장, 그리고 작곡가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인물이 조스갱 데프레였어요. 조스갱 데프레의 음악적인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테노르 성부 위주의 작곡에서 이제 각 성부의 특징을 부여하면서 또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 모든 성부의 중요도를 같이 뒀던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앞에서 우리 오케겜이나 오브레우트 보면서 자꾸 제가 강조를 얘기를 했던 거는 정선율이 테너르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부에 왔다 갔다 이렇게 퍼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조스갱 데프레는 모든 성부를 동등화하자라는 그런 이제 양식으로 정착을 시킨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가사에 상당히 중요도를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음악이 가사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야 된다. 그래, 이거는 아무래도 르네상스의 그런 인문학적 발상이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스갱 또한 가사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부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방 기법을 이제 체계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앞 시대의 사람들, 오케겜이나 오브레우트 같은 경우는 모방 기법을 곡 전체에다가 다 적용을 하지 못했어요. 모든 성부 전곡에 이렇게 다 적용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스갱 데프레서부터는 모든 성부에 모방 기법을 적용하고 또 전 곡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그런 장치로서 또 모방 기법을 상당히 체계화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곡을 하였어요. 18곡의 미사곡, 16곡의 또 개별 미사곡, 그리고 95개의 모테트, 68개의 세종 노래를
또 작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으로 가사 그리기, 워드 페인팅, 계속 여러분 듣고 계시는 얘기죠. 를 가사 그리기를 특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선율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구사를 해서 가사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묘사를 하는 기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 가사 그리기를 또 성공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반음계라든지 화성, 장식음, 리듬, 그리고 텍스처 그런 것들의 대비를 다 두어가지고 이런 모든 음악적인 수단을 다 동원을 하여서 가사의 의미를 음악적으로 잘 전달하려고 했던 그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와 또 관련을 해서 무지카 레제르바타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지카 레제르바타 같은 경우는 가사를 마치 이제 눈앞에서 보는 듯이 생생하게 표현을 하는 음악을 무지카 레제르바타라고 얘기를 해요. 다섯 번째 가사 그리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사를 그 가사의 의미를 생생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하자면 보존된 음악 내지는 가사의 의미가 함축된 음악, 뭔가가 의미가 이미 뭔가 예정된 음악, 예약된 음악으로까지 발전이 되죠. 그래서 가사와 관련한 그런 가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무지카 레제르바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특정한 후원자들을 위하여 reserve라고 하죠. 영어로 뭔가 예약하다, 뭐 예약을 하고 뭔가 미리 막고 이런 거 갖다 reserve라 그러는데요. reserv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후원자들이 나 이러이러한 곡 좀 써주세요 하고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그 후원자들을 위한 미리 예약된 음악이라는 의미로 무지카 레제르바타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런 용어를. 그래서 이러한 음악적 특징이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모테트에서도 조스갱의 그 특징이 아주 잘 보이는데요. 각 작곡가들이 뭔가 자기가 주로 이제 힘을 쏟아붓는 그런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르들이 있는데 조스갱 같은 경우는 이 모테트가 가장 그의 많은 독창성과 예술성을 발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장르였어요.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독창성을 발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미사곡은 뭔가 음악적인 조금 제약이 있고 가사를 이제 채택함에 있어서 그것 또한 제약이 있었는데 모테트에서는 그 제약 없이 음악적인 그런 착상에 필요한 그런 가사들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테트를 조금 더 매진을 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테트에서 그 조스킹 데프레의 대담한 작곡 기법이 상당히 많이 구사가 되었고 강도 있는 그런 감정 표현을 많이 불어넣었던 장르로 평가가 됩니다. 모테트에서 모방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였는데요. 빌려온 선율들을 수정하고 장식하여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전 세대인 오케겜이나 오브롤트도 마찬가지로 시도를 하였지만 그들은 일부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 시도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스갱 같은 경우는 모방 기법을 곡 전반에 아주 체계적으로 사용을 한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그 모방 기법 중에서도 모방 기점 기법이라는 또 한 가지 또 용어가 나왔죠. 모방 기점 기법이라는 그런 또 하나의 작곡 기법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아주 탁월히 구사를 했던 사람이 조스갱이었어요. 그래서 모방 기점 기법을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그 한 모티브의 모방을 한 기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 성부에서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동기의 모방이 끝나면 종지는 분명하게 해요. 끝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를 오버랩 해가지고 다른 동기를 또 이제 도입을 다른 성부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곡 전체를 보자면은 이 곡의 구조는 계속 흐르는 다성선율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기점 기법의 효과라고 그러면은 짧은 동기를 가지고서도 이 곡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끊기지 않고 작곡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조스갱 데프레의 모테트 특징을 조금 보았고요. 제가 조금 그 필기 내용을 조금 줄인다고 이번에는 좀 노력을 했어요. 상당히 설명 부분이 조금 많고 제가 써놓는 이렇게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서 이렇게 옆에다가 더 엑스트라로 메모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간고사가 지난 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반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도 수업에 대한 그리고 뭐 시대 그 과목에 대한 적응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해서 기존에 제가 하던 수업 방식으로 조금 더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다 이거 나 너무 뭐 들어야 할 것도 많은 것 같고 좀 스트레스가 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모테트 조스킹 데프레의 모테트 한 곡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베마리아라는 제목의 이 곡은 조스킹의 초기 작품이긴 하지만 가장 유명한 모테트 중에 한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의 구조를 잠깐 보자면 가사의 구조를 반영을 해서 가사의 의미를 상당히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가사 첫 행인 아베 마리아를 처음에 이제 수베리우스가 시작을 하면 그 두 마디 간격으로 알투스랑 테노르랑 바소스 순으로 이제 도입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세 동기로 그라시아 플레나라는 이제 자비로 충만함이라는 그 또 구절을 가지고 같은 순서대로 또 이제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법이 모방 기점 기법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곡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상당히 유하게 흘러간다는 거 들어보시고요. 상당히 그러고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멜로디가 그래도 이때까지 들었던 그런 감상곡들 중에서는 제일 한 번 들으면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스킹 데프레의 모테트 아베 마리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베 마리아 이 정도로 해서 들어보고요. 여러분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곡은 끝까지 들으실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 음악 감상을 하다 보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곡도 있지만 꼭 그 들어야 하는 곡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끝내기가 힘든 곡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곡은 조금 그렇지 않고 그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모테트 봤고요. 조스갱 데프레가 미사는 작곡을 안 했을까? 아까 했다고 했었죠. 미사를 보자면요. 18개의 미사곡 중에서 대부분 이 미사에서도 빌려온 선율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성부가 아주 기본적으로 가죠. 미사는 좀 특징적으로 모테트에 비해서 보수적인 그런 특징이 보여요. 그래서 듀파이나 오케겜, 오브로트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남아있는 그런 장르고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새로운 시도도 하기도 하였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지금 악보랑 연관해서 설명을 잠시 할 건데요. 소제토 카바토라는 그런 기법을 새로운 시도를 하였어요. 소제토 카바토의 의미는 단어 또는 문장에서 모음으로부터 유도해낸 동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 작곡가들이 뭔가 그런 음절이랑 관련해서 시도를 했다든지 그런 실험적인 면모를 띠는데 그런 시도가 이때도 이루어졌다는 거가 상당히 진보적으로 생각이 되어요. 네, 악보로 다시 돌아가서요. 악보 맨 윗줄에는 이제 이거가 가사예요. 곡은 미사 페라라의 헤르큘레스 공이라는 그 악보인데요. 이 위에 나오는 그 가사에서 가사의 모음에 해당되는 음들을 보자면은 처음에 해에서 레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큐에서 유를 가지고 와서 그거가 우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레에서 에를 가지고 와서 어쨌건 레, 우트, 레, 우트, 레, 파, 미, 레라는 그런 모음을 따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D, C, D, C, D, F, E, D라는 개이름 레도, 레도, 레, 파, 미, 레라는 그런 멜로디가 생기게 되죠. 이런 방법을 소제토 카바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스갱 데프레는 미사에서 대부분 보수적인 그런 특징을 보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한 것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소제토 카바토 기법을 사용을 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 더 새로운 시도로 시작 동기라고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요. 시작 동기는 또 뭐냐면요. 전 악장이 같은 선율로 시작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같은 선율로 앞에 한 악구식이 모든 악장이 다 시작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곡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또 실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모습이 미사에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모방 기법 아이디어를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 모방 기법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조스갱의 미사 작곡 기법을 알아보자면요. 먼저 패로디 미사가 있어요. 패로디 미사 같은 경우는 한 선율만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성부 또는 특징이 있는 주제 아니면 화성의 진행, 곡의 구성까지도 빌려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때까지는 뭔가를 차용을 하고 빌려왔다 그러면은 한 악구나 그 곡의 선율을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화성 진행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되게 큰 그림을 빌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페로디 미사는 조스갱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패로디 미사를 통해서 곡의 통일성을 확실하게 이룬 그런 처음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기법에 대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패로디 미사 기법은
16세기 후반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사 작법으로 변용 미사, 패러프레이즈 미사가 있는데요. 정선율이 이제 다른 성부로 막 옮겨 다니는 그런 미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율이 원형대로 사용되지 않고 장식이 되거나 변형돼서 사용이 되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그런 정선율에 변화돼서 모방이 되거나 사용이 됐던 그런 기법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용 미사. 그리고 세 번째 정선율 미사를 또 사용을 하여 작곡을 하였는데요. 그레고리안 챈트나 세속곡의 향송 선율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소제토 카바토 같은 그런 작곡가가 만든 선율을 또 넣어요. 그렇게 해서 또 사용을 했던 게 정선율 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캐논 기법 미사를 또 사용을 하여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캐논의 그런 아이디어를 작곡법에 넣어서 미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미사 작곡법들은 모두 일단은 모방 기법 아이디어가 베이스로 다 깔려 있죠.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 폴리포닉한 그런 사운드가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사의 표현에 중점을 두어서 미사에서 또한 이런 르네상스의 인문학적 그런 아이디어가 보이는 모습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스갱 데프레의 모테트도 중요한 게 많았지만 미사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보이면서 조스갱 데프레의 그런 특징을 또 대표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고요. 여기서 조스갱의 미사 한 곡 듣고 가겠는데요. 제목은 미사 판젤링과라는 그 곡에서 끼리의 부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들어보기 전에 곡의 특징 잠시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찬미가 판젤링과의 선율을 이제 정선율로 사용하여 작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끼리에 레이손이라는 이제 그 작곡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가사에서는 찬미가 6부분 중에서 첫째, 둘째 부분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테 이제 곡이 퍼즈가 됐다가 또 크리스테 부분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3과 세 번째, 네 번째 악구를 또 불렀고, 다시 나오는 끼리에 레이손에서는 나머지 5번째, 6번째 악구를 가지고 작곡을 하였어요. 누가 봐도 아주 모방 기법을 완벽히 잘 사용을 한 그런 곡이죠.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사 판젤링과 한 중반부까지 들어보았고요. 일단
우리 빨리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스갱 데프레의 샹송 세속곡에도 작곡을 많이 하였는데 샹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텀 성부까지도 음의 그런 사운드가 되게 두톤 사운드까지 날 수 있게 육성부까지도 작곡을 했던 특징이 보여요. 상당히 다성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조스갱의 샹송이고요. 형식은 정형식 형식을 쓰지 않았고요. 자유로운 형식을 사용을 하면서 카논 기법을 샹송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였어요. 이 샹송에서 있어서도 조스갱은 모든 성부에 동등한 그런 중요성을 부여를 하고자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방 대위적 그런 짜임새를 많이 사용을 하였죠. 그래서 주로 이제 주 선율을 최상성부에다가 놓고 이제 그거를 모방적으로 작곡을 해 나가는 그런 유형을 많이 보였고요. 유행 선율을 그 당시 유행하던 선율을 이제 장식하거나 수정하여서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모습은 다른 작곡가들이랑 별 변함없이 이제 특징으로 보입니다. 조스갱 데프레의 세속 노래 샹송 돈 없으면 상당히 제목도 세속 노래스럽죠. 우리 잠시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 곡은 조스갱 데프레의 그 세속 노래 중에서 예술성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그런 곡인데요. 저도 곡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 곡을 들으면은 느끼는 거가 상당히 숨을 쉴 틈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 노래고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곡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연결이 되죠.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모방 기점 기법을 곡 전체에 아주 잘 사용한 그런 예가 되겠고요. 이렇게 성부들이 계속 이제 겹쳐서 가면서 이제 시작 부분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종지감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맨 시작 부분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종지를 점점 느려지면서 이제 곡을 끝내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이 곡이고요. 이렇게 해서 조스갱 데프레의 세속 음악까지 보았는데요. 상당히 조스갱에 대한 지금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슬라이드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깁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꼭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또 생각도 하시면서 노트 정리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스갱을 한번 얘기를 다시 훑고 지나가자면은 조스갱은 당시 모든 작곡 기법을 수용을 했고 그러고 또 모든 장르의 작곡에 뛰어났었고 또한 또 새로운 것, 실험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대담히 시도를 했던 그런 작곡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작곡 기법을 제시한 중요한 작곡가로 손꼽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후세대인 르네상스 후반에 이제 작곡가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조스갱 데프레는 르네상스 시대 가장 중요한 음악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조스갱 데프레였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조스갱의 그런 시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여기 해놨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음악가들 대표적으로 3명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니히 이삭이라는 이 작곡가는 상당히 국제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양식을 모두 수용한 그런 작곡가로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뭐 향송, 모테트, 미사곡을 또 전통적인 플랑드르 악파의 그런 기법으로 작곡을 하였으면서 독특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가 이제 독일의 음악에 대해서 관여를 했던 사람이 이 하인리히 이삭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예술가곡이라고 하죠. 이건 낭만 시대 때 이제 리트가 예술가곡으로 상당히 많이 번성을 하는데요. 그 당시 있었던 독일의 독일적인 그런 가곡, 성악곡의 작곡에도 작곡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프랑스, 독일, 이태리어 가사로 샹송을 또 작곡을 했던 사람이에요. 독일에다가 리트를 작곡을 하면서 플랑드르 양식을 또 전파를 했던 사람이 하이니히 이삭입니다. 기악곡도 아주 짧게 작곡을 하면서 당시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던 작곡가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에르 드 라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라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태리와 스페인에서 활동한 그런 작곡가예요. 그리고 프랑스 국악 밑에서 일한 장 무통이라는 작곡가는 정선율 미사에서 패러디 미사와 변형 미사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미사의 변천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곡가로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조스갱과 동시대인들까지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인 그 오케겜과 오브레우트가 중세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이제 벗어나면서 실험하기 시작한 그런 새로운 어법들이 있었죠. 그거를 전 곡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사용을 하여서 어떠한 스타일을 만들었던 음악적인 스타일을 만들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가지의 특징을 보자면 먼저 정선율을 테노르 성부뿐 아니라 다른 성부에도 고루 배치를 했었고, 두 번째는 모방적인 그런 짜임새를 사용을 하였죠. 그리고 뭐 1번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 정선율을 모든 성부에 고루 배치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모방적인 짜임새를 사용을 하여서 성부가 모두 동등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호모포니적 짜임새를 많이 비중을 두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 그리고 사마음의 음양이 사용이 증가가 되었어요. 우리가 감상을 하면서 음악이 훨씬 더 듣기가 좋아지고 외우기도 쉬워지고 하는 그런 거가 멜로디가 더 부르기 쉽고 듣기 쉬운 그런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화성적으로 훨씬 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성체계랑 가까운 화성체계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귀에는 친숙하게 들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 사람들은 가사와 음악과의 그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두었었죠. 그래서
음악은 가사를 잘 분위기를 잘 표현을 해야 되고 또 가사의 내용이 발음이 잘 전달되게끔 하는 그런 음악이어야 한다라는 인문주의적인 그런 배경에서 또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스갱까지 르네상스 중기 정도까지 왔고요. 조스갱 이후에 대표되는 작곡가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르네상스 민족 양식 각 나라별로 이제 대표되는 양식들 보면서 르네상스 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조금 너무 똑같은 그 보라색 슬라이드가 계속 되어서 뭐 이렇게 날짜를 조금 구분하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 조금 눈도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